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이 MBC의 새 사장으로 선임이 된 데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안 사장은 MBC를 정치의 시중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의 최측근 인사며 김재철 체제의 부활이라는 건데요. 공정성 회복 노력보다 정치 편향과 종속이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또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격화되지 않을지 이번 선임의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팟빵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생방송과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반대와 관련해서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문제 팀장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총액 삭감이었는데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현물 지원 전환, 그러니까 현금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이것을 9차 협정에는 현물 지원 88% 조항이 협정과 교환 각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현금 지원으로 인한 방위분담금 축적과 그 다음에 전용,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자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현물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수포로 돌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도 방침으로 밝혔던 미군 주둔비 부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전용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 개선의 성과, 이것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주둔비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 안팎에 이르고 미국이 얻은 이자소득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돈들을 다 우리 국고로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협정 기간도 5년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용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라든지 주한미군 C4I 개선 이런 것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동안 협정을 해줌으로써 그쪽으로 미국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가능성을 그런 길을 터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9차 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퍼주기 굴욕협정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협정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부결함으로써 한미 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겨레 21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이 사건 이름을 이제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고 바꿔도 되지 않을까 네. 한다는 말씀은 저도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주인공인 유우성 씨, 34살인데요. 탈북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화교입니다. 북한에도 화교들이 있죠. 중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살고,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계속 자란 거죠. 하지만 이제 화교라는 이 어떤 뭐 특수한 지위 때문에 중국을 오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실제로 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2004년에 한국으로 왔는데요. 2011년에 탈북자 특채라는 형식으로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여동생인 유가려 씨를 중국 연길시에서 데려왔는데요. 유가려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연길시에 살고 있었던 거죠. 유가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거쳐 와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동생하고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13년 1월 10일에 유우성 씨가 체포가 됩니다. 2월 26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데요. 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6년 6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에 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돼서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건네는 등 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네. 당시 일부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 10,000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 여동생이 그런 내용을 자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뭐 여동생 자백을 기초로 한 뭐 그런 국정원의 뭐랄까요, 뭐 수사 결과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건데 네. 2012년 10월 30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이 됐는데 4월 26일까지 17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면서 뭐 일종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뭐 정식으로 수사는 아니었고 이제 뭐 참고인 조사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용된 지 일주일 만에 화교 신분이 드러났고요. 또 이후에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고 또 오빠가 전해준 탈북자 정보를 3차례 보위부에 전달을 했고 오빠가 5차례 미립북했다 이런 내용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오빠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이 인신 구제 신청해서 이제 재판을 했고 결국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를 4월 26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1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그동안의 자백이 폭행, 회유,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유가려 씨가 이 조사관들이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찍고 또 구두굽으로 이 허벅다리를 차거나 전기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이런 가혹 행위 등을 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고 자백을 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회유도 했다고 밝혔는데 유가려 씨는 결국 7월에 중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8월 22일에 유우성 씨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당시 이제 유가려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이 저를 주로 조사했다. 아마 국정원 직원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생이 자백한 유우성 씨의 미립북, 다시 말해서 북한을 계속 드나들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실제로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2006년 5월에 미립북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양쪽 다 이제 일치를 하는데 검찰은 그 다음 달에 유 씨가 또 미립북을 시도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돼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 씨가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계속 북한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 논란에 대해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바다고 다 위쪽은 휴전선인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는 출입경 기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출입국 기록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판부에서 이 어느 쪽이 맞느냐, 검찰이 제출한 게 맞느냐, 변호인이 제출한 게 맞느냐 이렇게 주한 중국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13일에 중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영사부가 검찰 쪽 문건이 위조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밝혀온 거죠. 당시 중국 대사관이 전해온 입장은 이렇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 2건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다. 검사 쪽이 제출한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문건 3건을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3건인데요. 재밌는 건 이제 3건이 전부 각각 2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1번 문서라고 하죠. 말씀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북한, 중국 출입경 기록이라는, 제목이랄지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6월 20일에 외교부와 중국 심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서 중국 쪽에 이제 길림성의 공안청에 기록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심 첫 공판을 앞둔 9월 말에 국정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보내와서 검찰이 일단 출입경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또 발급처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2심 공판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10월 중순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출입경 기록을 2부를 검찰이 받게 되는데요. 네. 하나는 1-1이겠죠. 1번 문서 1-1은 공안국의 관인이 찍혀 있는데 다른 하나 1-2는 공안국 관인과 더불어서 공증처의 관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공증을 따로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검찰은 이제 10월 24일 입수한 좀 이후인 거죠. 한 열흘쯤 뒤에 심양 영사관에 이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네. 화룡시 공안국한테 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건데 출입경 기록을 공식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확인서를 받는 어떤 사후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유우성 씨는 2006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에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에 중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 쪽과 변호인 쪽이 모두 같은데요. 변호인 쪽에서 제출한 자료들, 이게 유우성 씨 가족을 통해서 중국에서 떼어온 서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입. 중국 기준으로 이제 북한으로 가면 출이 되고 중국으로 돌아오면 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3차례 돌아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27일 오전 10시 24분에 중국으로 왔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11시 16분에 또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6월 10일에 또 중국으로 온 것으로 나타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흔히 나타나는 전산 오류다, 시스템 오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북한은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쪽의 증거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 쪽 기록을 보면 이제 유우성 씨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출입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긴 한데 시간을 보면 좀 이상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10시 24분에 중국으로 나왔다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다가 다시 6월 10일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되는 건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입 순서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돼 있으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출입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우성 씨가 검찰 말대로 북한에 다녀온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비교해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입수했던 출입경 기록 중에서 발급처 표시가 없어서 증거로 내지 못했던 문서가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입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해지기로 지금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입 순서로 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유우성 씨를 추궁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검찰이 1심 공소장에서는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갈 때 두만강을 건너서 갔다고 지금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북한으로 나간 이 출 기록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시각이 있는데 하지만 검찰이 2심에서는 출입으로 이렇게 문서를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두만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정식으로 출경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검찰이 진짜 기록이 있는데도 꿰어 맞춘 다음에 증거로 다시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그 다른 자료들과 서로 다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 문서 양식이라든지 도장에 찍혀 있는 이 담당 부서 이름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또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구 공안국에서 발급한 이 변호인 쪽 문서를 보면은 유우성 씨의 생년월일, 호적, 주소지, 신분증 번호 같은 게 이제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쪽 문서에는 생년월일만 적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화룡시 공안국 같은 경우에 유우성 씨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출입경 기록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연길 기록보관소에 보면은 이 유우성 씨가 2004년 탈북하기 전에 사용했던 중국 여권이 남아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관이 돼 있는 건데 이 검찰이나 변호인에서 제출한 출입경 기록 여기 이제 2004년 이전 기록도 있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또 시스템 오류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권에 보면은 2002년 11월 30일에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1번이죠. 네. 1번 간 겁니다. 12월 18일 북한으로 돌아옵니다. 2번이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2003년 9월 15일에 중국으로 가는 이렇게 3번 하나 둘 셋 세 가지 절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여권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출입경 기록을 보면은 1번 기록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건 있습니다. 양쪽 검찰 변호인 양쪽 다 있습니다. 하지만 2번 기록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왔다는 기록은 여권에만 있고 변호인과 검찰 쪽 자료, 이 출입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양쪽 자료에 다 빠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담당자가 입력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이 전산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은 출입경 기록과 여권에는 그대로 찍혀 있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권 기록에는 2003년 9월 15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변호인 쪽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네. 검찰 쪽 문서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 걸로 돼 있는 거죠. 문제가 된 2006년 5월 27일 기록, 출입에서 출입으로 바뀌어 있는 이 기록뿐만이 아니라 유씨 출입경 기록 전체에 나타난 시스템 오류를 전부 출입 순서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 여권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유우성 씨의 중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여권 기록과 우리가 제출한 기록에 왜 차이가 나는지 우리도 설명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1번 문서는 그렇고 그럼 2번 문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문서는 내용이 이제 화룡시 공항국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인데요. 검찰이 심양 영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양 영사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재판 과정에서 이 화룡시 공항국에서 받아서 검찰에 다시 보내온 겁니다. 이 문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수신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10시 40분에 수신된 게 하나 있는데, 네. 2-1, 2-2로 봤을 때 2-1은 심양시 번호는 팩스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발신처로. 그런데 2-2는 발신 번호가 화룡시 공항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화룡시 공항국이 처음에 팩스 발신 번호를 잘못 찍어서 보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식 팩스 번호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은 2-1 문서를 12월 6일에 재판부에 제출을 이제 합니다. 증거로. 그러고는 좀 있다가 다시 2-2 문서를 이제 12월 13일에 다시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그러면 이 문서도 위조라고 보는 건가요? 네, 3번 문서에 대해서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심양 영사관이 공식 절차를 밟아서 중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인데도 위조라고 하고 있고,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또 재판부에 제출된 거랑 동일한 거냐, 이 질문에도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 입장입니다. 네. 만약에 동일하다면 화룡시 공항국이 위조 문서를 보냈다는 건데 이건 좀 얘기가 안 되죠. 동일하지 않다면 화룡시 공항국이 보낸 공문을 누군가 위조했거나 아니면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데, 변호인단 쪽에서는 누군가 공문을 위조해서 심양 시백스로 보냈다가 발신 번호가 잘못 기재된 걸 이제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시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